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누다심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시청자 사연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이 컸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성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주기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증상이 약을 먹어야 하는 우울증은 아니라고 느낀 건 이따금씩 드는 이런 기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아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바꿔보고 싶어서 여러 번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상담을 가기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잘못된 상담사를 찾아갔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찾는 상담사가 과연 좋은 사람이 맞을지, 그리고 이 비용도 부담되는데 한 번 시작한 상담을 대체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담을 좀 받고 싶어 하시네요. 네. 근데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또 앞서시기도 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 많다. 네네. 이런 사연 함께 남겨주셨는데 이 시청자분처럼 어떤 뭐 심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적지가 않죠. 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음.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증했군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겪는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네. 속상하고 불안한 거를 코로나 레드라고 표현할 레드, 정도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현대인들은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발전하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전 세대 혹은 한 세기 전보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약해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관계들이 옅어지고 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고 다 고립되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과 불안 그리고 알코올, 마약, 쇼핑, 섹스 같은 중독 문제도요 정말 굉장히 너무나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이 더 커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가족들끼리도 사실은 같이 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동네에서도 네.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에 가면 학교 선후배들도 그쵸, 끈끈하죠. 끈끈했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대학 가면서부터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지만 그 전에도 대학 가면서부터 취직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문화 때문에 관계 맺지 않고 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관계만을 맺으면서 인간관계 욕구를 SNS를 통해서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맺잖아요. 근데 사이버나 SNS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피상적인 관계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 간에도 단절, 친구나 주변 선후배과의 관계도 단절.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참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힘겹네요. 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 장애를 방치하면 네. 더 큰 또 화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의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엔 뇌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는 사실은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뇌도 그냥 다른 우리 신체 기관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도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런 수준의 자연 회복은 있지만 그냥 방치하면은 우울이 너무 심해지고 이게 나중에 자해 충동, 자살 충동으로 연결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어떤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롭네요. 그러니까 뇌가 아픈 거군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증상일 때 내가 상담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 뭐 병원에 내가 가봐야 되냐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음. 그건 사실은 좀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몸이 너무 건강한데 음. 뭐 병원에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내가 좀 상담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저는 무조건 가셔라. 음. 내가 병원에 가는 게 필요한가 하면 일단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검사를 해봐서 네네. 내 몸이 지금 어떤 약물 치료나 혹은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 치료나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네. 내가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음. 의사한테 물어보고 확인받으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가보셔라. 아. 그리고 가서 간단하게 검사를 몇 가지 받으면 네네. 객관적인 수치로 내가 지금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지 말지를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막상 이 심리 상담을 받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네. 자 이제 수소문을 해봐요. 서치도 해보고. 근데 딱 첫 기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되냐, 네. 심리상담 센터를 가야 되냐. 요 기로에서 또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세요.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상담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거기에 전문가가 누구냐 이겁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겠죠. 전문이고. 그 전문의는 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정신과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약물 치료 중심의 접근을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뭐 그렇죠. 정신과 쪽에서는. 맞습니다. 약물 반면 심리상담센터는 치료.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상담을 전공한 석사 과정 이상의 이제 자격을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도 전공이 되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네, 오. 상담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상담 전공으로 석사 이상이 가장 그렇군요. 보편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약물 치료는 할 수가 없겠죠.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심리 상담. 그래서 보통 개인 상담은 한 회기에 50분 정도 네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50분 정도. 공감도 해주고 또 방향성도 알려주고 내담자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왜곡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네. 그걸 좀 다르게 볼 수 있도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 말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뭐 심리 상담을 원할 경우에 또 그게 필요한 분이라면 일단 심리학자, 심리학을 좀 전공하신 네, 상담을 전공하신 분을 찾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면 예. 저는 우선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진짜 그분이 원하는 게 나는 심리 상담을 원한다. 음.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뭔가 이걸 실마리를 풀고 싶다. 네. 그럼 약물 치료는 나는 그 다음에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심리상담센터에 가셔서 심리 네. 상담을 하시다가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 자신의 내담자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자신이 진짜 뭐부터 시작을 하고 싶으신지를 결정을 해서 약물 치료부터 하고 싶다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상담을 원하신다면 심리 상담 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리 상담을 이제 받고 싶다 가정을 했을 때 심리 상담 센터가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제가 맞습니다. 언뜻 봐도 네, 많이 문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위기 의식 좀 느끼시죠? 네, 그냥 아니라고 하시면 거짓말일 것 같고 왜냐하면 좀 네, 물론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런데 다들 최고라 그러시니까 음, 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네, 어디를 가야 할지 그렇죠. 망설여지고 네, 이게 내가 아는 정보가 정확한 건지 네. 고민이 되잖아요. 좀 도움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바른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가시려면 네. 홈페이지에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학력, 네. 자격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학력이랑 자격증을 일단 봐라. 네, 학력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상담 전공을 네. 석사 이상으로 했는지,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는지, 네. 그리고 이쪽 상담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가 있습니다. 네. 학회. 그 학교 이름 뭐죠? 한국 심리학회 산하에 네. 한국 상담 심리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상담학회. 다 사단법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학회 이름이 굉장히 교묘하게 바꿔서 이상한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많으세요. 경우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한국 상담협회 이런 데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고 네네. 헷갈리는 거죠. 네네. 그래도 조금만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도 요즘에는 제대로 된 심리학자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올려놔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으로 뭐 석사나 박사까지 했는지,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네. 근데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학력이나 네. 혹은 뭐 자격증 얘기는 없고 음. 방송 출연 아. 이것만 화려하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센터를 딱 가면은 한쪽 벽이 예. 방송에 나온 그 사진들을 홍보 자료들이 쫙 붙여놓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비전문 혹은 속된 말로 사이비 상담 심리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다들 저도 이제 상담가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 선생님도 이제 네. 선생님은 좋은 상담가시잖아요. 저요? 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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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네. 함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상담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좋은 상담자란 사실은 수많은 직업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네. 그 사람이 직업적인 면에서 좋다는 것과 그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좋다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좋은 의사는 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음. 좋은 아빠, 엄마, 좋은 자녀가 아니어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하지만 좋은 상담자란 자신의 직업적인 부분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아,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사람이어야 그게 좋은 상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거. 상담자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네. 상담을 실제로 잘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좋은 상담자는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좋은 말씀드립니다. 상담자, 좋은 사람.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좀 약간의 그 상담가 분들에 대한 네네. 환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현장에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담이라는 일을 조금 쉽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남 얘기 들어주고 돈 받는 거 이거 되게 괜찮은 직업인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듣고 공감하고 힘들었겠다 위로해주는 이런 식의 상담을 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돈 내고 상담받지 않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자가 들어주고 공감만 해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는 상담 내가 받아서 좋다 이렇게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내담자가 오더라도 네네. 그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와서 선생님 저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상황에 그랬냐? 제가 집에서 뭐 저희 배우자에게 폭력을 혹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자주 냅니다. 그럼 그때 상담자가 힘드셨겠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 나눕시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했지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담자가 그 분노를 상담자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상담자가 이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노를 폭발시킬 때 네. 상담자가 출동해서 그 장면에 딱 가서 내담자를 진정시키고 예. 지금 어떤 마음이냐 지금 다르게 표현해보자 해서 그 상황에서 폭력적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그 감정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분노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려면은 네. 이 분노를 상담자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실에서 막 책상 엎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그렇죠. 직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면 나 상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상담 대학원 다니다가도 상담이 이런 거다라고 알면요. 많이 포기합니다. 상담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내가 센터를 찾아가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 단계들 네. 어떻게 되나요? 상담 약속을 잡으면 네. 상담센터에 가서 어. 기본적인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네네네. 기본적인 검사들을 좀 실시를 합니다. 검사들. 그래서 MMPI 같은 검사가 보통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검사 도구거든요. 예. 보통은 그거를 실시하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네. 또 비용이 들지 않는 음.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어. 이거를 영어로는 SCT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MMPI, SCT, 음. 신청서 요 세 개를 작성해야 상담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상담받고 싶은지도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초기 면담, 접수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접수 면담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심리 상태가 무엇이고 네. 그리고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회기를 하고요. 네. 그 접수 면담을 하신 분이 상담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는 접수 면담한 사람이 이 내담자에게 다른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 면담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담을 보통은 그 다음 회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접수 면담자가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 그룹으로 하는 이걸 추천하기도 해요. 하고. 네, 그래서 내담자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증상에 대해서 예.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일지를 네네. 추천하는 게 바로 접수 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PI라고 그러셨나요? 네. 이건 어떤 검사예요? 요즘에 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MBTI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MBTI는 엄밀히 말해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MBTI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라서 네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아프냐 안 좋으냐 이거를 알려주는 검사는 아닌데요. 이것과 비슷하지만 MMPI라는 검사는 예. 미국에서 1940년대에 만들어진 검사고요. 그럼 40년대에 만들어지니까 거의 80년 동안 그러네요. 지속이 됐잖아요. 계속 문항도 바뀌고 보강되고. 계속 연구가 되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리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예. 가장 많이 쓰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 특성의 한 80개 이상의 특성들을 그래서 뭐 대인관계적인 거, 직장, 가정 문제, 그리고 중독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비용 부분에서 좀 부담 덜 수 있는. 그런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네. 갈 수가 없어 사실상. 네. 예.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제 비용을 네. 내고 상담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 비용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상담비가 기관에 따라서 상담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상담을 딱 한 번 받는다면 그 돈 내고 가서 받을 수는 있는데 개인 상담도 한 번 받아서는 사실은 뭔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네네. 그거를 돈을 계산하면 뭐 최소 돈 100 이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몇백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돈이 과연 비싼 돈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상담비가 높은 게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상담을 통해서 변화하겠다. 이 변화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이 됩니다. 좀 아까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지자체에서도 상담센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무료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가볍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상담자한테 불편하게 있는데도 뭐 내가 얘기하면은 저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 내가 뭐 돈 안 냈는데 이렇게 이제 적극성이 가는데 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담비를 만약에 뭐 8만 원 냈다. 네. 근데 상담자가 서운하게 해요. 그러면은 막 거기에서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럴 수 면에서 있죠. 네. 그래서 상담비가 어느 정도 사실은 있는 게 내담자의 변화 동기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밀도 유지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상담자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내담자의 개인 정보,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상담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거든요. 상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 내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 것들을 쓰는데 거기에 상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에는 예. 내담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라는 그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비밀 보장은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비밀 보장을 깰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내담자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충동이 있을 때는 상담자한테 연락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전화해서 선생님 저 지금 죽고 싶어요. 그럼 원래는 상담자랑 통화를 해서 네.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센터로 빨리 와서 상담을 해서 네. 그걸 다뤄야 되는데 상담자한테 그렇게 연락만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상담자가 다시 전화를 하면 안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떤 시도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위급 상황이군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 그리고 112, 119에 이 사람의 기본 인적 사항을 알려줘서 이 사람을 추적해달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내담자가 어떤 세금 탈루나 혹은 살인이나 어떤 형사 사건 같은데 연루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이제 조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보를 달라.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내담자한테 빨리 고지하고 정보를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책이나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은 또 상담자들끼리도 자신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 회의나 사례 자문회를 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내담자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비밀 보장을 깨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담자가 거부하면 당연히 내담자의 이야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사연을 주신 뭐 시청자분도 그렇고 이 심리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몸 못지않게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살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도 물론 쉽진 않으시겠지만 필요할 때 아낌없이 투자를 하시고 좀 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문제처럼 마음의 문제도 방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